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3, 4월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인강을 통해서나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 그렇고 하다 보니, 사실 기본 개념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봤던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를 잡았다면, 이제는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화는 뭐냐면 나와 있는 관점들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회학은 이래요. 누구의 관점이 나왔을 때 그 관점으로 내가 볼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봤었을 때 이런 게 나와요. 어떤 학자의 입장 또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학자의 입장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외워서 쓴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관점이기도 하고, 하나 더 가자면 각 관점들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단순히 기능론, 갈등론 관점으로 묻지는 않을 겁니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디르켐의 입장에서, 또는 파슨제 입장에서, 머튼의 입장에서, 갈등론의 입장에서 물을 때 예를 들자면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또는 다렌도르프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묻게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갈등론의 입장에서 이런 거구나 라고 대략적인 머릿속에 구조가 잡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자면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겠구나 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약간은 기입형 같은 경우는 지엽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쓰는 문제가 아마 2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관점이냐 그래서 키워드를 쓰는 게 1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나 거기에 대한 글을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건이 될 거고요. 최근의 추세는요, 두 사람을 가지고 한꺼번에 비교하거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A의 관점을 가지고 B 입장에서 비판을 하거나 B 입장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는 거거든요. 예전에 기대했던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정리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풀고 좀 더 이제 편하게 접근한다라는 거는 내가 디르켐처럼 볼 수 있는가, 내가 베버처럼 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스키마 같은 건데요. 사회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연구하는 거냐라고 하자면, 사회학은 우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미시적 관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시적 관점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팽배하나 그걸로 한계가 있기에 제시한 관점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학자는 과학적으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내 관점은 과학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그 개념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그런 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지금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사회학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들어야 될 거는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A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나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라는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1번, 얘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조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구조 안에서 얘는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얘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미시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 구조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이 될 거고요. A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 의미라는 것은 A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개인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치? 이러한 개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시적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A가 지금 이 의미와 개인들과 어떻게 의미 부여되느냐? 이 안에도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들 간의 관계일 것이고 이 것이는 사회 구조 속에서의 관계. 결국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요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회학적 상상력은 그래서 무엇을 규명한다? 관계를 규명한다. 그렇다면 이 관계라는 것은 무슨 관계인가 라고 했었을 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첫 번째 인과를 맺고 있는가? 그치? 인과를 맺고 있는가? 그치?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규명해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어떤 결과를 줄 거다? 이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고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인과관계에서 눈앞에 보이는 A라는 것은 항상 뭐에 위치하고 있냐면 정석입니다. 정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밝혀낸 도대체 A라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지? 라는 바로 독립변수를 밝혀라 입니다. 아마 우리 문제에서 적어도 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문제 정도는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밝힐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 첫 번째는 사회학적 상상력, 두 번째는 관점, 세 번째는 학자, 바로 그런 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주차까지, 오늘 포함해서 3주차까지 갖춰야 될 것은 이것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틀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관점, 갈등적 관점, 상상적 관점에서. 두 번째는 디리켐의 입장에서, 베버의 입장에서, 마르크스 입장에서, 각 입장에서 이것의 원인을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습 자료로 주는 것들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서 해보시고요. 다음번에 이제 같이 확인을 하게 될 거는 빈칸이나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시작할 때마다 30분 정도씩 시행하고 과제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준 거는요, 지금의 문제 유형이라기보다는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 또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재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관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를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연습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을 이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분석하고 우리 방식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써볼 것인가 연습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의미는 그렇게 부여를 하고요. 자, 인과관계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둘 간에 서로 영향을 맺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서로 영향을 준다는데 이 영향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인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많이 보긴 해요. 근데 이 영향이라는 게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약간은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학적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영국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 남자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했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벌레들을 맨손으로 많이 잡기 때문 이런 결론을 냈어요.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거긴 한데 그 영향, 그러니까 그 변수적인 그런 힘은 굉장히 그래프로 잘 그려졌거든.
그래서 그건 인과냐라기보다는 그냥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그인 이렇게 분석했어요.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자들은 그냥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기고, 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걸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명이 길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옥스포드가 한 짓이야? 내가 한 짓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더 관심이 있죠? 인과관계, 원인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럼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현상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찾고 이 짓을 미친 듯이 계속해야 되는 게 우리 쪽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읽기 전에 처음 보면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그래갖고 밀스 책에 있는 서문입니다. 서문에 대해서 있었고, 예전 심화책에 제가 집어냈던 건데 요것만 빼서 이렇게 됐었고요. 사회학적 상상력 책을 전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 책 자체가 교재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밀스가. 그래서 실제로 교재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부교재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서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고, 이 지문을 잘라서 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A입니다. 이 정석이라는 거 뺄게요. A는 정석이라는 걸 빼고 이 정석에 위치한 걸 뭐라고 그래요? A를 우리는 무슨 현상? 사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자 하냐면은 무슨 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해. 그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현상에 대한 뭔가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학 책이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회문화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학교에 나와 있는 책들 보게 되면 항상 시작하는 게 요거하고 무엇을 비교하는 거? 자연현상을 비교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는 매우 뭐하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냐? 사회현상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한계점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판단했었을 때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라는 것이 지문에 출제가 됐어요. 그럼 둘의 공통점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둘의 공통점을 내지 않고 차이점을 출제를 할 거고요. 오늘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서술해 보는 거. 이 둘 간의 차이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한계점이라고 제시를 하겠죠. 그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이 사회현상은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것. 뭐죠?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거. 그죠? 시작부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앉았죠? 이 단어는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게 될 겁니다. 가치라는 거죠. 가치는 경제에서 쓰면 이제 돈에 대한 그런 거에 될 텐데 우리 쪽에서는 이 가치라는 게 인간이 부여한 의미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했었을 때 공통적인 거는 과학적, 객관적, 양적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현대학자들이 이렇게 보죠. 분리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구지? 가치로 분리하기 힘들다.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이 가치랑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치 중립, 가치 개입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중립적 요소를 취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이 가치를 개입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부여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학자의 선택이다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뭐라 그랬냐면 가치 자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 베버라는 사람이죠. 이 베버에서 이 개념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차이점인 가치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누구의 입장에서 출제가 된다? 베버의 입장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 베버가 아마 3주차 그때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개념을 하고 연습은 이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 베버라는 입장에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현상은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를 제외하고 이 가치마저도 그걸로 보는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의 뭐로 분석하자? 사실로 분석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실로 분석한다라는 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깐 사람이죠. 이건 또 누구? 누구? 그렇지, 디르켐이죠. 지금 느낌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요. 봐요. 사회 현상, 우리가 뭔가를 분석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 첫 번째, 사회 현상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자연 현상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회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거 누가 한지? 디르켐이 한지. 자, 그러나 이게 정말 사실만으로 볼 수 있을까? 인간의 가치로서 정말 분리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적절히 조절해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 베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 나오지 않아요. 사회현상 자체의 분석 방식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네, 사실의 입장에서 보는 것,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로서 판단하는 것도 누구냐면 마르크스도 여기를 들어가는데 마르크스는 그냥 약속을 쭉 해버리고 갈등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니까 이쪽 연구 방법론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이 더 큰 거고 사실로 분석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증, 연구 방법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 자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실증 연구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가치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해석적 연구.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단순히 실증 연구와 해석 연구 자체에 그 어떤 장점, 단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연구 방법이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 좀 더 메타적, 근원적 질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 디르켐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쪽인 가치 자유, 이쪽 방법을 해서 이 해석적이 어떻게 나왔냐 얘기하고 싶으면 누가 나와? 베버가 나오게 된 거고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문제를 봤었을 때. 이 단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다음 단계는 쉽죠. 실증 연구 방법의 특징과 실증의 장점, 단점과 실제 자료 수집 방법들, 해석적 연구 방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방법들, 특징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회현상에서 어떻게 출발했냐 이 구조 자체가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러한 방법으로 가기 전에 이 사회현상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라고 한 기본적 관점이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사회학적 상상력은 이것의 관계를 밝혀낸다, 구조를 밝혀낸다, 의미를 밝혀낸다 라고 하는 기본적 속성, 능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밀스가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밀스가 여기서 의라고 써준 게 있어요. 사회학적 상상력을 제시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이게 의 또는 강점 같은 거야. 자, 우리 출제됐던 건 뭐냐면요. 상상력에 대해서 종류 있잖아요. 누가 분류해 있었던 거? 기든스가 분류해 있었던 그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그렇다고 한다는 건 내가 만약 사회학적 상상력을 출제한다면 두 개야. 두 개.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사회학적 상상 기입형이야. 그 문제 있을 거예요.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사회학적 상상력이 왜 필요하냐라는 게 바로 의입니다. 사회학적 상상의 존재 이유? 왜 이걸 꺼냈을까라는 거지. 첫 번째 1번. 단순히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좀 더 관계 구조적 측면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또는 의미 측면에서 좀 더 크게 보자라는 거지. 첫 번째, 시야가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라는 거죠. 사회학적 상상력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변과 무엇을 맺고 있냐? 관계를 맺고 있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이게 밀스가 꺼낸 이야기죠. 밀스는 물론
여기 나온 학자들에 비해서 후대 학자입니다. 후대 학자이긴 한데 이 후대 학자 입장에서 전에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들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 무엇이냐? 이것이다.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시야가 넓어야 되고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이 지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결이 될 거고요.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밀스가 제시하기를 사회학자가 갖춰야 되는 것?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갖추고 있고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분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시야를 넓히는 건 인정하는데 이 관계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분석해 볼 거라는 거지. 자, 세계입니다. 월드. 세계 속에서 A라는 현상이 있어요. A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A라는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라는 거지. 또는 이게 이후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보는 거야? 종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종적으로 보는 게 바로 무슨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입니다. 역사적 상상력이란 이게 과거에 어떤 속에서 있었느냐라는 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주변에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또 이것은 주변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 A와 비슷한 A-가 있을 것이고 A2-가 있을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지역별로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지역의 영향을 뭘 받았고 어떤 나라의 영향을 뭘 받았고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이거는 A라는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상상력? 비교적 상상력이죠. 그렇죠? 이 비교적 상상력은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여줘요? 인류학적 상상력이라고 붙여줍니다. 즉 인류학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사회학에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 사회학 이꼬르 인류학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A가 태동하기 전에 모습, A가 태동 알파, 큰 A가 이렇게 되고 또는 주변의 A들과 이렇게 비교를 쭉쭉 해보면서 아, A란 무엇이다. 이제 무엇을 내립니까? 판단을 내려야죠. 그렇죠? 판단을 내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모아고서 비교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나온 결론이 바로 무슨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이 됩니다. 이 비판적 상상력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교는요, 여러분,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A라는 것이 이것의 위치가 지금 이것과는 이런 차이가 있네, 과거와는 이런 차이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관점이 필요하냐면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 필요하다, 상대론적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상대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죠.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것이 많다, 적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것은 단순히 지금 나타난 눈의 사실일 뿐이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떻고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판적 상상력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상대론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로 얘입니다. 이 얘는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죠.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미래에 해당하거든요. 미래에 해당하는데 이 미래가 단순한 미래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또 사회학의 목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건설적인,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를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무슨 미래를 찾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대안적 미래를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안적 미래죠. 현실에 있는 대안적 미래라는 거 이렇습니다. 지금 좋은 거 있잖아요. 지금 좋은 거는 어떻게 바꿀까? 예를 들어 이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그럼 이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도록? 일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도록. 그치?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을 줘. 마이너스 6을 주면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야?
플러스 요소를 주도록 바꾸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제 대안적 미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스가 봤었을 때 사회학적 상상력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일반적으로 나쁜 것들을 보겠죠. 대안미래를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밀스를 분석할 때 밀스가 약간 어느 쪽에 가깝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서술을 보면 기능론, 갈등론? 갈등론 쪽에 가깝게 보입니다. 글들을 보게 되면. 근데 밀스라는 사람은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오케이. 30분 동안 사회학적 상상력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한 거야?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잡혀 있어야 되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의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관계적으로 왔다라고 가정해 보죠. 자, 이 관계가 영향을 줍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냐라는 거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냐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도 반전할 수가 있죠. 이 영향은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줘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긍정적 영향을 줬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구조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다라는 것은 이 구조를 뭐 시키는데?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나온 관점, 이 관계를 분석할 때 구조에 유지하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능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기능은 앞에 생략된 단어가 뭡니까? 구조 유지입니다. 기능론 하게 되면 구조 유지 기능론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말리노프스키를 그냥 기능론이라고 안 하잖아요. 무슨 기능론이라고 그래? 심리학적 기능론, 생리학적 기능론이라고 붙이지 그 기능은 약간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근데 레드클리프 브라운은 뭐라고 불렀죠? 구조기능주의라고 불렀죠. 이거죠. 그 레드클리프 브라운은 쉽게 얘기해서 구조유지 기능론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명백하게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죠? 구조유지 기능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완성시킨 사람. 이게 파슨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디르켐이 있죠. 맞아요. 디르켐이 이걸 하긴 했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모든 것은 구조유지 기능이 있다라고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파슨즈고요. 이것의 근간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디르켐이 될 거고요. 이 디르켐 이전에 꽁트라든지 스펜서가 여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꽁트의 입장에서 스펜서의 입장에서 분석하시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될 겁니다. 바로 디르켐의 입장에서 또는 파슨즈의 입장에서 라고가 나오게 될 겁니다. 기능주 입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론에 있어서 관점으로 분석해라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제시가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디르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구조를 유지시킨다, 이 사회를 유지시킨다, 이런 관점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파슨즈도 똑같거든요. 파슨즈는 똑같은데 파슨즈는 무슨 작업을 거쳤냐면 파슨즈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분류를 해놨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파슨즈의 분류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모든 사회현상이나 사회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분류한 것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것뿐만 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건데요. 행위입니다. 이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 행위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파슨즈가 한 짓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분류한 항목에 다 들어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분류한 작업을 실제 디르켐이 보여준 게 있었죠. 이 디르켐이 분류하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디르켐의 분류 방식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출제가 됐었어요. 바로 뭐냐면
자살이란 걸 분류를 했었죠. 이게 나왔지.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내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정리한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겠다 보완한 사람이 머튼이었고, 그래서 이제 머튼이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봅시다. 머튼이라고 써보죠.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자기 선배가 아니에요. 자기 지도교수가 했었던 에이잘과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까지도 전부 다 모두가 똑같다라고 분석해낸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정말 에이잘인가 행위인가 라고 해서 뭔가 범위를 좀 더 이런 식으로 좁혀나가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또 이것을 해치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즉 우리 눈앞의 모든 것들은 구조유지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라는 거지. 그래서 이 머튼이 처음 제시한 게 바로 뭐냐면 구조유지 기능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은 이것도 있더라. 구조유지에 대한 무슨 기능? 역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머튼이 얘기했던 건 바로 뭐냐면 이 역기능은 뭐냐면 구조 유지를 시키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뭡니까? 구조를 해체시키는 기능, 구조를 파괴하는 기능 같은 거지. 그러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구조유지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봐야 돼. 역기능이 있는 것을 분석하게 되면 자신의 스승의 입장에서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정 짓는 사고방식이 바로 뭐냐면 중범위 이론인 거죠. 이 중범위는요, 이 상황에서는 구조유지 기능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역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고 이 상황에서는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보는 순간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 봅니다. 이러한 중범위로만 이런 역기능이 등장하네. 역기능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설명을 잘했던 게 있죠. 바로 무슨 현상? 이러한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을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이 나는 일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제시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누구 거를 가져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누구? 디르켐의 개념을 가져오죠. 디르켐의 개념이 아놈이지. 그러면 이게 이거랑 연결이 됩니다. 자살. 이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누가 생각해도, 여러분 이건 철학자들도 마찬가지. 철학자 중에서 한 사람, 휴미라는 사람, 주정주의 학자를 제외하고 모든 철학자들, 인류학자들, 종교까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살이죠. 이 자살은 긍정적으로 분석하기 정말 힘든 현상이었고, 디르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진 않은 거지. 그래도 디르켐은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자살이요. 구조를 유지하는 자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타적 자살이지. 이탈은 구조 유지였다라는 거야. 근데 구조 유지하기 정말 힘들어. 구조를 유지하고 싶은데 구조 유지를 못하겠어. 이거와 상대적인 게 바로 아노미적 자살이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아노미란 얘기를 꺼내게 되면서 우리 사회 제도들은 구조 유지 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너무 힘들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생각해 봐요. 도대체 아놈의 원인은 뭘까라는 거지. 사회제도,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사회제도, 사회현상이 아니고 제도나 현상은 전부 구조 유지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이 제도나 유지가 지금 정확하게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구조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노미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이라는 것은 구조유지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줄 모르는 상황이지. 이게 뭐냐? 바로 사회는 뭐 하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이 변동이라는 것은 지금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노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노미를 누가 가져와?
이 사람이 가족이 된 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열심히 일해요. 구조유지 기능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지금 가게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지니까. 자, 근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도저히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속했어. 아무도 취직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 도둑질을 해. 자, 도둑질을 한다는 건 우리 가족은 유지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입장에서? 그 돈을 뺏긴 입장에서는 구조유지가 안 되겠지. 그런 역기능을 주기도 하겠지. 바로 그런 잘못된 수단이 무엇을 준다? 일탈을 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잘못된 수단에 등장한 거, 이 잘못된 수단이 등장한 거, 바로 사회변동이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수단들이죠. 수단들이 어떻게 된 거야? 다양하게 된 거야. 이 수단들도 사실은 구조유지를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등장하게 되고 역기능을 가진 수단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노미가 등장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차이가 없는 게 있죠. 얘는 똑같지. 얘도 목적은 있잖아. 모든 사람들은 구조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구조유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갖춰야 될 필요한 게 있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런 거. 집을 얻어야 되고 똑같아. 이 사람도 목적은 똑같은데 이 수단의 등장으로 제시를 한 게 이쪽이죠. 그래서 이 아노미 간의 차이. 일탈은 아예 한 주 동안 할 거예요. 일탈은 4주차 때 한 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이번에는 뭐 아노미만 살짝 나온 건데 뒤에는 일탈들에서 출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겁니다. 되게 난잡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 디르켐의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파슨지가 어떻게 연결되냐 해서 파슨지는 사실 요 안에 분류를 봐야 되겠죠. 요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디르켐의 입장에서 지금 할 겁니다만 자살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유형 아노미가 나왔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머튼의 중범위는 출제가 됐죠. 그럼 중범위가 출제가 됐으면 중범위가 기능이 있는 거, 역기능인 거 따로따로 보자라는 게 중범위 이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온 게 뭐? 일탈이죠. 요것도 사실 출제가 됐죠. 이 다 된 겁니다, 머튼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이게 바로 무슨 론? 기능론이에요. 기능론을 만든 학자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쭉 나왔습니다만 기능론 갖고 이제 설명을 해보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꽁트입니다. 자, 꽁트는요, 사약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사약에 대해서 한 사람 첫 번째 1번. 꽁트가 한 짓은 무엇일까요? 꽁트는요, 우리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했던 것 같아. 그때 이 꽁트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었고 오기스트라는 말은 몰랐어. A꽁트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 A꽁트 해갖고 옆에 날개에 뭐라고 나왔냐면 A꽁트는 뭘 만든 사람? 실증주의를 만들었다고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왜 다들 예전 중학교 때 세계사 책 한 번은 보잖아. 그지? 다들 기억하잖아. 그지? 꼴트는 바로 무슨 창시자야? 실증주의 창시자야? 이 실증주의 창시자가 있는데 가끔 뭐 요 문제가 나와요. 반실증주의자. 실증이 가능하니 반실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반실증 학파는요, 우리 사회학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 아니야. 여기 이게 중요한 쪽은 어디냐면은 이쪽이에요. 윤리학 쪽이에요, 윤리학. 윤리 애들은 이게 실증로 될 수 없다기 때문에 요거 나오게 되면 크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꽁트의 분류 기억나나요? 단계로 얘기했죠. 단계를 얘기했죠. 이 단계를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진화입니다. 꽁트는요, 실증주의를 통해서 진화를 밝혀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1월달에서의 꽁트의 단계가 있었죠. 이 단계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했다? 진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중에 어떤 상상력을 발휘한 건가요? 그렇죠. 역사적 상상력이죠. 그런 게 낼 수가 있는 거거든, 연관시키면. 이 진화를 통해서 하는 게 역사적 상상력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뭘 밝혀낼 수 있다? 진화를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역사적 상상력을 무지하게 잘 발휘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누구?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도 시작할 때 역사적 상상력으로 분석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달라요. 진화가 아니라 이것을 뭐로 봤냐면 갈등의 증가로 이제 분석을 했었던 거죠. 관점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진화하게 되면서 뭐가 발달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바로 뭐 지적인 힘? 이렇게 하죠. 이거죠. 누구의 지식의 증가? 인간의 지식의 증가지. 이 사람은 갈등이 증가했지. 이 사람은 지식이 증가했지. 그러니까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했어?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니? 라는 것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과거에는 어떻고 이때 어땠다. 둘 간의 차이를 찾아야 돼.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고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차이의 기준은 뭔가라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될 거야. 진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쟤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다 알아듣죠? 나랑 모의고사도 봤었고 다 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약간 그런 게 지금 인강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너무 뒤에 있는 걸 같이 하니까 그러는데 이거 1, 2월 들었다고 전제를 하니까 이런 거야. 이해를 해? 나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거 맞나 해갖고 따질까 봐. 자, 그래서 꽁트라는 사람은 바로 이 지식이 증가했다. 이것을 무슨적 영역, 정신적 영역의 증가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묘한 겁니다. 이러한 정신적 영역, 지식의 증가도 뭘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실증으로 한 거예요, 실증. 실제 이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야. 그리고 진화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진화라는 의미는요, 여기에 이게 핵심이야. 진, 화. 앞으로 무슨 화라는 말이 나타나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A화라고 써볼게요. A화라고 썼으면요, 과거 이제 기억 상황과 니은 상황이 AR을 거쳐서 갔어 라고 한다면은 니은에 뭐가 증가한 거야? A가 증가한 거지. 그렇지? 지식의 진화야.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한 거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꽁트의 진화 단계에서 그 3단계 나와 있죠. 이 3단계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진화했구나? 지식이 증가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이 진화했다? 만약에 지금 현대사회에 꽁트가 살아있다라고 해봅시다. 꽁트가 이제 3단계로 분류한 게 있었죠. 맨 처음에 뭐였냐면 중세시대가 갖고 무슨적? 신학적이죠. 그때는 무슨 지식이 짱이었을까? 신학 지식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배울 때 가장 높은 학문, 기본으로 배우는 학문이 뭐? 성경 분석이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면 짱이다 라고 하는 거라면 2단계 때 뭐가 있었죠? 관료제가 등장했고 상비군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 잘 나가긴 해요. 바로 뭐냐면 법률가, 행정가입니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관료들이 짱이었던 거예요. 이 관료들은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런 관료제에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누가 짱이야? 상학이죠. 경제학이죠. 이 경제와 관련된 상공 시민업자들이 이때 잘 나가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과학적 지식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지금 단계를 갖고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4차 산업혁명이지. 아마 꽁트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4단계라고 부를 겁니다.
4단계라 그래서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보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자가 될 것이야 라고 이제 부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꽁트가 얘기한 분석이고요.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중요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일까?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라고 지배지. 여기서 이제 지배자라는 얘기를 꺼냈었는데 바로 마르크스가 봤었던 게 꽁트를 가져와서 봤던 게 바로 이 지배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죠. 이 지배자들과 그러면 지배라는 말이 있으면 반대로 무슨 지배가 또 있을까? 피지배가 있다라는 거지. 그 갈등에 관심을 맞춘 거지. 단순히 역사적 상상력의 분석을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화 단계 거시적인 게 아니라 마르크스는 갈등하면서 뭐까지 분석한 거야? 관계를 분석한 거죠.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지배 관계를 분석한 거지. 근데 마르크스가 이 지배 관계를 분석한 게 만약에 중세시대다라고 해봅시다. 중세시대다라고 했으면은 중세시대 지배는 뭐가 짱이었어? 신학이죠. 신학적 지식이죠. 그렇죠? 성경과 신학을 갖고 있는 어떤 파워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과 그것이 아닌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의 이것의 분석 단계는 무슨 주의 단계였습니까? 자본주의 단계였죠. 자본주의 단계니까 바로 뭐와 관련된 것? 자본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마르크스는 지금 살아서 지금을 분석했다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과 관련된 최근 정보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걸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자, 피지배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겠지. 마르크스가 이 이론을 꺼낸 것 자체가 바로 뭐의 문제점을 본 거야? 자본주의 시대,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의 문제점을 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분석을 꺼낸 겁니다. 마르크스가 무슨 이거 꼴초다, 무슨 뭐 경제만 따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마르크스의 망령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이 꽁트는 어떤 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죠. 또 이 사람은 골 때리게도 나중에 끝날 때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과학적 실증적이라고 하기에는 인류교라는 종교를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은 자신이 봤었던 어떤 사회 단위 자체가 이제는 전 인류를 지칭하고 있고 그러니 전 인류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다? 인류교라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꽁트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적 단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식만 이렇게 갈고 와서 지난다 그러는데 사람이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건 답이 안 나왔대. love, 사랑이라 그랬어요. 웃어도 돼? 그게 뭐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봐.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잖아. 그치? 그걸 또 가져와서 자신의 종교를 만든 거야. 그게 이어진 사람이죠. 스펜서의 분석 단계 봅시다.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스펜서가 외출제대 책에도 없어. 스펜서가 꺼낸 얘기의 가장 중요한 얘기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기능론의 일반론인데요. 스펜서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이게 떠오르면 좋습니다. 무슨 체? 사회 유기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회 유기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먹은 사람이 이후에 있는 누구? 디르켐으로 이어지게 되죠. 디르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회 유기체라는 것이 그전과는 이러한 그러니까 무슨 성? 유기성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구조, 결속, 유지에 도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유기성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구조, 그 관계들이 서로 어디? 구조, 결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성질이 강할수록 뭐가 강하다? 유기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집단을 써볼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런 구조를 지탱하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가 멋들어지게 보이는 거지. 근데 B는요, 일사불란하게 보이는 것이라 정돈이 안 된 것 같지만 이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서로까지 챙겨준다라는 거지. 자, 다시. 얘네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이거는 외부에 있는 모습만 지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서로까지 지탱해주는, 서로서로의 관계까지 책임져주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지. 얘네는요,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의 발전이나 옆 사람의 아니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무슨 사회? 군사형 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하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 사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변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단계가 등장해요. 이게 바로 무슨 사회? 산업형 사회가 등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꽁태 단계로 봤었을 때 이게 몇 단계야? 2단계입니다. 국가죠. 이 국가라는 게 어떤 관료제 그리고 무슨 군? 상비군이지. 상비군을 갖춘 어떤 군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산업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경제관계, 교환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이때, 바로 이때가 몇 단계야? 3단계지. 이렇게 뭐 했어요? 진화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진화라는 것은 서로 구조 결속 유지에 도움이 되는 유기성이 뭐 한 거야? 증가된 거지. 그러면 단순히 구조 결속 유지라는 거는 기능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유기성은? 서로 상호라는 거죠. 여기서 느낌이 하나 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서 뭐가 증가해?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다? 이게 다야? 그러면은 스펜서를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개념을 갖다 쓸 거야. 여기 2번이나 써야 되네. 첫 번째, 유기체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요구를 할 거야. 유기체라는 건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이제 서술을 해달라는 걸 기대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스펜서가 나와서 바로 뭐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눈앞에 있는 집단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출제를 하겠지. 자, 일반적으로 이걸 낼까 이걸 낼까? 뭐 이쪽을 내겠지. 저 발전한 사회 형태를 내겠지. 과거 사회보다. 이걸 하게 되면서 결국 유기체, 유기성이 증가, 진화했다,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이런 걸 써달라라고 하겠지. 그게 다야? 또 하나 더 가자면 꽁트하고 스펜서 따위를 내진 않아? 아, 따위, 위험한 단어를 쓰네요, 자꾸. 따위는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설명에는 전제가 깔아야 돼.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 구조결속의 유지에 도움이 될 만큼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서로에 대해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이런 사고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야. 안 나와? 뭐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구조결속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걸 뭐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 무엇이 옳은가 이런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능론이야. 기능론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제도가 있으면 그냥 제도대로 따라가는 거다, 강요소는. 그게 자연스럽게 구조해지는데 스펜서는 개인의 능력도 얘기했었던 사람이야. 개인의 능력? 이 사람도 얘기했잖아. 뭐가 증가했다고? 지식이 증가했다고. 이 지식이 뭔데? 바로 서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가지고 서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지식이 증가했다. 꽁트를 가져온 거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지? 빨간색 쓸게. 이게 뭘 봤냐면요. 디르켐이야, 디르켐. 디르켐이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 했더니 다 똑같아 하는 짓들이. 전부 다 뭐에만 다 힘쓰고 있어요? 사회 구조 유지에만 힘쓰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있어. 서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군사 형사예요. 직업들이 뭐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아니면은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직업이 뭐가 있어? 농민, 군인, 성직자잖아.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별거 없어. 근데 이때 봤더니 서로가 막 갈기살기 막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영향 주는 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뭐가 증가해? 상호작용이 매우 증가한다라는 거지. 왜 상호작용이 증가해?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은 디르케이먼 이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때는 별거 없었는데 이때는 하는 일들이 매우 뭐해졌다?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내기 힘들 만큼 사회는 변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하게 됐더라. 그 직업에 충실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 구조 유지는 된다라고 이제 판단했었던 거지. 바로 뭐냐면 상호작용이 증가했다.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분업이 증가해서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증가를 뭐라고 했냐면 무슨 밀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출에 그대로 나온 표현입니다. 동적 밀도의 증가지. 여러분 밀도할 때 밀자가 뭐예요? 빽빽할 밀자예요. 봐봐.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네 명이 서로 이제 빽빽하지 않지. 그냥 외부로만 팽창하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단 말이야. 얘네는 바깥으로도 하고 안쪽으로 하고 굉장히 활동이 많지. 공기 입자가 어떤 일정한 부피 안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그 밀도가 어떻게 돼요? 미쳤죠. 과학 얘기를 하고 앉았고. 풍선안에 그만할게. 자, 그래서 이런 동적 밀도의 증가, 동적 밀도가 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무슨 작용? 상호작용. 그럼 상호작용이 왜 증가했는데? 바로 뭐가? 이 분업했기 때문에. 분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나옵니다. 다시 또 간다. 얘는 진화의 증거가 뭐예요? 그렇지. 다시 한번 알아야 돼. 지식의 증가. 얘는 뭐였어요? 마르크스는? 갈등의 증가지. 갈등의 증가지. 지배관계에 따른. 그러니까 이 갈등의 증가니까 이 갈등이 과거에는 견딜만 했다고. 원시시대는 견딜만 했다고. 남자 여자 그 정도 갈등은 견딜만 했었다 이거지. 근데 이 자본주의는 어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본 거지. 그지? 이 사람은 뭐가 증가했다고? 노란색? 상호작용의 증가라고. 산업형사회. 그지? 디르케는 뭐가 증가했다고? 분업이 증가라고. 쓸 수 있겠죠. 나 이걸 물었잖아. 요걸 물었어? 요걸 물으면은 과거 단계에서 물어볼 만한 게 나는 이거 같거든. 비슷한 위계로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알겠어요? 그래서 스펜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유기성이 증가하게 해선 분업의 증가라고 했어. 분업의 증가라고 해서 바로 뭐냐면 디르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직업? 다양한 직업이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직업이라는 게 바로 역할이잖아. 역할이니까 다양한 지혜에 따라 이 직업에 따라 다양한 이건 쓰지 말자. 이 다양한 직업의 증가가 무엇을 가져온다? 유기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러한 유기성의 증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유기성의 증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직업만 증가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무슨 변동? 사회 변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회 변동들이 나타나서 유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삐끗한단 말이에요. 이게 삐끗한다라는 거죠. 이 삐끗한 건 바로 뭐 때문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삐끗하다는 것은 어떤 제도나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우리서 또 심하니까. 앞으로 이 제도나 규범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제도나 규범이 나왔을 때 제도나 규범은 뭐로 바꾸면 해석이 되게 쉽냐면, 지문에 나왔어. 이거는 사회학에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무슨 기준? 행위 기준이야. 기능론에서 모든 행위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구조 결속 유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나 규범에 따르면은 구조 결속 유지를 하잖아. 그러니 사람들은 이 제도나 규범을 따르고 싶은데 이러한 제도나 규범이 따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러한 유기성은 깨질 수도 있겠지. 유기성이 깨지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한 상황이 아니네. 제도나 규범이 확립이 안 되면은 유기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 유기성이 떨어지는 단계를 아까 나왔던 무슨 미? 아노미라고 하는 거지. 자, 유기성이 떨어진 게 아노미가 아니라 제도 규범 확립이 안 된 게 아노미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가 아노미야? 아노미 자체가 일탈이 아니라 아노미는 제도 규범이 확립 안 된 이 단계를 아노미라고 불러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아노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규범을 뭐 해주면 돼? 확립해주면 되거나 행위 기준을 뭐 하면 돼? 마련해주면 되는 거지. 응? 제도 규범 확립,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디르켐이 얘기한 거고, 행위 기준을 마련해주자. 이게 누구야? 머튼이야?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단원을 기억합시다. 이 디르케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이론 자체를 바로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라고 한다면은 사약자들은 인간이 행복하려고 이론들을 만들어요. 이론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 보이지? 이거 흰색으로 쓸게요. 자, for라고 썼어요. 디르켐의 이론이 나오면 전부 이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한자 썼어. 어려운 한자 아니잖아, 그지? 공존? 같이 살자고?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살아보아요. 그러니 같이 살기 위해서 이런 아노미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되고, 다양한 직업들이 유기성을 증가시키니까 사회는 점점 진화하고 있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거고, 이 사람은 이런 사회학도 많이 했지만 여기 보세요. 제도나 규범도 많이 봤지.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학자기도 해? 법학자기도 해요, 실제로. 법학자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 기준을 잘 마련해 주는 게 바로 뭐야? 종교도라고. 그리고 종교학자기도 해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디르켐이 한 짓은 뭐냐면 인간을 공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기능론 디르켐을 나가기 전에 앞에 있는 오기스트 꽁트와 기초적인 것을 했습니다. 디르켐을 아마 설명을 하고 파슨즈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갈등론 그리고 상상론의 기본까지 아마 오늘 쭉 나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